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. 배리앙 교수님의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해요.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자원들, 이걸 대체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,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이 얼마나 명쾌한 답을 주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? 우선 아파트 배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네 가지 서로 다른 세상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. 그리고 나서는 이 최고라는 말을 경제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볼 거고요. 이어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멋진 도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사용법을 차근차근 익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어떤 방법이 최고인지 알려면 당연히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? 교과서에서는 우리 동네 아파트를 배분하는 네 가지 아주 다른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.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세요.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첫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정해지는 경쟁 시장. 두 번째는 집주인이 사람 봐가면서 월세를 다 다르게 받는 차별 독점. 세 번째는 모든 세입자한테 똑같이 아주 비싼 월세를 받는 일반 독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이상 월세 받지 마 하고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임대료 통제까지.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누가 이 아파트에 살게 될지 또 월세는 얼마가 될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. 교재에 나온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? 이게 바로 일반적인 독점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. 독점 기업은 딱 하나의 가격을 정해서 자기 이윤을 최대로 만들려고 하겠죠. 그때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바로 저기 보이는 녹색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가격, 즉 세로축 길이에다가 판매된 아파트 수, 가로축 길이를 곱한 거죠. 이 기업의 유일한 관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까?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. 다른 방식들이랑은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대체 어떤 게 최고의 방법일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어요? 공평한 거?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?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? 어느 방법이 최고인가? 이 질문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요, 사람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. 집주인한테 최고인 방법이 세입자한테는 최악일 수 있고요.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답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에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. 마치 운동 경기에서 점수를 매기는 규칙처럼 어떤 경제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. 바로 그런 잣대가 필요한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아파트를 배분하는 이 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까? 다행히도 경제학자들이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마침내 아주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개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 개념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파레토 효율성.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. 알고 보면 정말 직관적이고 경제학을 떠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평가 기준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건 서로 다른 경제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쓰이는 핵심 도구입니다. 이게 바로 어떤 배분 방식이 더 나은지 혹은 못한지를 판단하는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. 그럼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나침반을 제대로 쓰려면 이걸 세 개의 핵심 부품으로 한번 분해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그게 바로 개선, 비효율, 그리고 효율입니다. 이 세 단계만 딱 따라오시면 금방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첫 번째 부품, 파레토 개선입니다. 이거 정말 간단해요.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좋아지는 변화, 그걸 파레토 개선이라고 불러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피자 토핑을 떼서 그 토핑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아무 손해가 없고 친구는 더 좋아졌죠? 이게 바로 파레토 개선입니다.
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If we can find a way to make some people better off without making anybody else worse off, we have a Pareto improvement. 그렇죠. 그 누구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파레토 개선이라는 거죠. 한마디로 패자는 없고 승자만 있는 윈윈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만약에 방금 말한 그 파레토 개선, 즉 윈윈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? 경제학에서는 바로 그 상태를 파레토 비효율적이라고 부릅니다. 아직 제 피자 위에 친구가 가져가면 더 행복해질 토핑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같은 거죠.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. 즉, 어떤 배분 상태가 파레토 개선을 허용한다면 그건 파레토 비효율입니다. 교재의 정의를 빌리자면 if an allocation allows for a Pareto improvement, it is called Pareto inefficient. 이 말은 곧 현재 상태가 최적이 아니라는 뜻이고요.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챙기지 않은 공짜 점심이 남아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부품입니다. 더 이상 그런 공짜 점심이 없을 때, 즉 파레토 개선이 더는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부릅니다. 이 상태에 이르면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If an allocation is such that no Pareto improvements are possible, it is called Pareto efficient. 이제는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. 더 이상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.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태는 본질적으로 낭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경제학은 이런 종류의 낭비를 정말 싫어하거든요. 교재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아이디어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과 함께할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최고의 자원 배분이 뭔지 판단하는 아주 강력한 기준 하나를 배웠습니다. 그럼 우리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? 4가지 아파트 배분 방식, 즉 경쟁시장, 2 종류의 독점, 그리고 임대료 통제.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방식이 파레토 효율적일까요? 또 어떤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을까요? 다음 분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